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창의 투자 비책 이런 이름으로 우리 스태프분들이 제목을 정했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증시 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시간으로 하지 않고 30분 정도의 Q&A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30분 정도는 그 주 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께 유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뭘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께 미리 언급을 좀 드린 바와 같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가 이번 4월 9일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주식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 투자 노하우, 투자 심리,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의 의견들이 들어있어서 문장도 굉장히 잘 썼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4월 2일 날 상호환세 발표를 했죠. 그리고 4월 3일서부터 폭락을 했다가 발효되는 4월 9일 날 90일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호환세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부분은 다 만회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다 만회를 했지만 여전히 달러 자산의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지금 미국이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시스템 위기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역시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월가의 석학, 그룹, 그리고 IB의 수장들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의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체감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거의 금융위기급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쭉 다 봤는데 원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것을 번역기로 한국어로 해서 봤던 PPT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려고 PPT로 만들어 왔더니 PPT가 한 34장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많은 경제 콘텐츠의 내용들에서 제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요약했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의 투자 노트의 내용이 왜곡됐거나 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원문 그대로를 오늘 여러분께 찬찬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꽤 길어서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들으시다가 저도 가끔 유튜브를 들으면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가 4월 9일 날 나왔는데 워렌 버핏이 인정한 투자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설립한 오크트리 캐피탈이 있고요. 오크트리 캐피탈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내용들, 운영 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이죠. 그리고 이제 작가로 많은 책도 냈습니다. 세계 최대 증권 투자 회사인 쇠자 중 하나인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청재 공동 창업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투자 전략, 투자 노트를 지금 세상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담은 메모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고요. 워렌 버핏조차도 그의 메모를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 관리와 시장 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전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나온 세 번째 같은 제목의 투자 노트가 나온 겁니다.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다. 또다시 요번에 모르는 상황이 또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원문의 화면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글로 쭉 번역기를 돌려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투자 노트는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두 번째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세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도 시장 폭락하고 뭐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이러지 않았냐 이 정도로 우리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제시장이나 환율시장이나 또는 자본주의 구조적인 전체적인 글로벌 시스템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 폐장 직후에 리만 브라더스는 사단 신청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베어 스턴스와 멜린치의 구제금융 파산에 이어 와코비아, 워싱턴 뮤추얼 펀드, AIG 등도 잇따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금융부문이 붕괴 직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금융기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명백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금융규제 완화, 광적인 주택시장 붐, 현명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등급이 너무 높은 수천 개의 트렌치 증권으로 구성된 주택담보대출 구조화, 레버리지가 높은 은행들의 이러한 증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은행들의 상호 연결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연쇄 도미노 구도가 났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던 시장은 끝없는 하락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전개와 전망에 대해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나흘 후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미래에 대한 무지함을 긍정했지만 이전에 모든 예상이 뒤집힌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무도, 특히 저는 이 악순환이 멈출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따라서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금융자산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누구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결론을 게임처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미래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퍼처니티 펀드에 투자되지 않은 100억 달러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100억 달러를 포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논리적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실 채권에 대한 기회가 찾아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부실 채권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채권에 대한 저렴한 가격과 놀라운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실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분석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를 분석한다라는 표현을 엄청난 모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하고 정량화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미래를 숙고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분석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으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좀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에 집행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후에도 시장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본인의 투자 노트를 당시에 제시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때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쓴 첫 번째 메모인 아무도 모른다의 2를 다시 재사용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에서 저는 하버드 역학자 마크 리치치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우리가 보통 사실에 근거하거나 유사한 경험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하거나 또는 의견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사실이나 유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과 제가 투자하며 겪었던 다른 위기들, 그리고 오늘의 위기들에 대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거나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확실성이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전환점이나 격변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답이 옳다고 확실할 수 없지만 가장 논리적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에게만 전달했던 2024년 2월 리뷰 메모에서는 저는 트럼프 행정부를 묘사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대통령들보다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일관된 이념을 고수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적용 및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1987년부터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해 불평하고 관세를 지지해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가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세 인상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라 하면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9일 날 발표된 거니까요. 2008년들의 사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규범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80년간 세계 무역이 운영되어 온 방식은 미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결정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될 사실이나 이전 경험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며 이 메모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모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제학자나 도구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대규모 무역 전쟁이 없었으므로 이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사업가, 학자, 정보 지도자들 모두 조언을 제공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평균적인 지적인 관찰자보다 옳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들은 가격 상승 가능성처럼 명백한 것들입니다. 덜 명확한 진실들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미래를 예측을 통해 다루는 사람에게도 예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 외에도 예측이 정확할 확률에 대한 감각도 필요합니다. 모든 예측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측이 정확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미지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수들은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잡성과 불확실성만 존재할 뿐이며 우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행동의 전제 조건으로 확실성이나 자신감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혹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확실성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결론 짓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틀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행동의 반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두는 행동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변화를 만들기로 하는 결정만큼이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겁에 질린 투자자들의 피난처인 낡은 생각들, 즉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않을 거야, 먼지가 가라앉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런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월터 디머라는 시장 분석가의 책 제목을 좋아합니다. 살 때가 되면 사고 싶지 않을 거야. 가격 폭락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은 두려운 것이고 매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리한 사건들이 쏟아질 때는 종종 적극적으로 나설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전술적 집중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양보를 얻어내고 승리를 선언하던, 다른 국가들의 보복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던 누구도 놀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워튼 스쿨 컨퍼런스에서 만약 누군가 3개월 후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틀렸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설령 그 답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타당할까요? 관세 부과 발표 당일 한 TV 해설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무역 적재를 줄이거나 없애자, 온쇼어링을 통해서 공급망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자체로 바람직하며 관세의 논리적 결과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문제는 현실 세계, 특히 경제학에서는 고려해야 할 2차, 3차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경제학은 물리학처럼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를 하면 B가 발생한다라는 말처럼요.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듯이 전자의 감정이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세요. 경제와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A 행동과 그 A 행동이 낳은 B 결과에 반응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반응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종종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는 이 문제에 특히 중요하고 예측 불가능한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미적분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목록은 길고 그리고 상당수는 특히 심각합니다. 첫 번째, 다른 나라의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소비자 신뢰 저하로 수요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계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다 설명하려면 영원히 여기 우리 멈춰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최고의 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이 강해 보이려고 고집하다가 갈등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상호관세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을 더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점진적인 문제들이 다른 나라들이 겪는 문제들보다 덜 심각하다면 그 자체로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관세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누군가는 이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 자재나 부품이 포함된 미국산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광범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경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수입업체이지만 그 비용은 대개 최종 구매자에겐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론적으로 제조업체, 수출업체, 수출국 또는 수입업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수익을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많은 경우 수익률이 그렇게 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제가 쓴 메모 국제관계의 진자에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구 소비재 가격이 실질 기준으로 40% 하락했고 총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1.8%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내구재는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구성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입품입니다. 만약 제가 수입이 억제되거나 금지되었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위에 나열된 처음의 세 가지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어 미국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가동 가능한 제조 역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TV나 컴퓨터용 평면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미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용량을 구축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즉, 그동안 공급 부족이 발생하거나 판매 가격이 관세를 포함한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설계된 신규 공장은 허가를 받고 건설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며 건설 비용은 수년 후에 수익 기대치로 정당화되어야 됩니다. 이는 자동화와 AI 미래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어려워진 의사결정에 더욱 복잡성을 더합니다. CEO들이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세를 근거로 이런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및 캐나다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가 첫 임기 동안 협상하여 2020년에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A 협정을 대체한 것이며 이 협정은 1994년에 발효된 나프타를 대체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셋째, 미국에는 중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를 위해 상품을 만들고 있는 모든 기술 노동자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기술 노동자가 없습니다. 넷째, 미국인들이 애초에 수입품을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왜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미국 근로자들이 같은 직업에 대해 다른 나라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미국산 제품은 더 높은 판매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0년에 폭스바겐을 330대에서 2012년에는 40만 대 이상으로 수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간단한 사실은 외국 상품이 종종 미국에서 만든 유사 상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관세가 충분히 높게 책정되어 미국산 상품이 수입 관세가 붙은 상품보다 저렴해지더라도 그 가격은 미국인들이 지불하던 것보다 절대적인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TV에서 미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3,500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생필품을 구매하고 나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 물가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한 이는 사실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낮지만 임금이 물가 상승만큼 빠르게 상승한다면 위험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인 브린 캐피털 콜레드 드 콰드로스는 기업 이익률을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로 간주합니다. 이익률의 압박을 받으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해고 및 기타 비용 절감을 시도하며
이는 종종 경기 침체를 초래합니다.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이며 상충관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널리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수입 철강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미국 철강 산업에서 1,000개의 일자리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철강 사용 산업에서는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잠재적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2016년 5월 메모했던 경제적 현실에 썼듯이 중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320만 명의 미국인과 수입 품에 훨씬 더 많은 지불해야 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이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관세로 굉장히 고임금을 받고 낮은 제품을, 퀄리티 있는 낮은 제품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그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겠느냐? 가격이 만약에 관세하고 비교해서 낮다 하더라도 그만한 퀄리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생겼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느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낮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계약을 맺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 이익 단위에 더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경제활동을 야성적 충동에 의해 촉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야성적 충동을 무행동보다는 행동하려는 자발적인 충동이며 양적 편익의 양적 확률을 곱한 가중평균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충동의 일반적인 원천은 낙관주의이며 아마도 소비자 심리에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야성의 충동의 원천은 뭐가 될까요? 관세 주체의 영향은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경제적인 측면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전 세계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재건을 위한 지출, 기술 및 경영상의 발전,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자본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화는 모든 계층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 성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어떤 국가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빈부격차가 있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삶이 그 덕분에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계화의 주요 이점은 비교 우위라고 합니다. 각 국가마다 더 싸고 또는 더 싼 상품 또는 더 퀄리티 있는 상품,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더 싸고 퀄리티 있는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또는 그보다 더 싼 게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다면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공동의 복지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내용이 이 번역기라서 이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블룸버그 TV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는 파스타를 만들고 스위스는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장벽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시계를, 스위스는 파스타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면 두 나라 국민 모두 예전에는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했던 상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질 낮은 상품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을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사실상 모든 미국인이 미국산 제품만 구매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월마트에서 비식품 상품 대부분이 수입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또 다른 요인을 인용하자면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행동을 계몽된 자기 이익에서 비롯된 나머지 세계에 대한 관대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거 조금 그냥 이게 제가 요 페이지는요.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셜 플랜에 따라 우리는 서유럽이 재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에서 1952년 사이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재건과 경제 강화를 감독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광범위한 외국 원조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의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외국 학생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그 반대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대함의 사례입니다. 각각의 거래에서 우리는 직접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냉소적인 사람은 우리가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립문서보관소의 표를 빌리자면 마셜 플랜은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를 창출했으며 서유럽에 대한 안정적인 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산주의를 억제하고 국가들을 미국과 방위동맹으로 이끌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함으로써 미국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관대함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약간 오해할 수 있어서 저의 생각을 좀 넣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 상대국을 적대시하고 동맹국들이 괴롭힘과 강탈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우리에게 의존해온 국가들이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세계가 미국과 미국 국채에 덜 투자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들을 잃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마이클 스미스가 말했듯이 적대시하면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재정 건설성에 대한 세계의 높은 평가 덕분에 우리는 신용 한도도 없고 총소도 오지 않은 황금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그리고 지난 45년 중 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재정 적자를 기록할 수 있었으며 지난 5년 동안은 매년 수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가 세금과 수수료를 통해 들어온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있어 최악의 문제 중 하나인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이를 초래한 워싱턴의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의 재정 관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용국가로 남아있더라도 그들이 걱정 또는 앙심 또는 정치적 동기로 인해 구매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무부 경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경매. 연준이 팔리지 않는 증권을 매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행에 예금을 입금해 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결국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용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매수자들이 미국 국채금리 인상을 요구한다면 무역 적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무역 적자 중 일부는 미국 국채 매입으로 재투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중단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축통화의 위치로서
재정 적자를 이루었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패를 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믿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관세에 대한 그의 움직임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전 세계를 위한 파티를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며 관대함을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트럼프의 무역 및 제조 담당 고문 피터 나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는 것이 미국 미래를 위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앞서 나갔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경제는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통화 강세를 고려하더라도 2배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2배로 성장했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적으로 그 덕분일까요? 지금 여기에 번역기라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2배로 일본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제트 엔진의 마진은 대량 판매형 자동차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어떤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조업에 우리가 뒤처졌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제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미국은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을 설명을 뒤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서 우위를 점했고 미국은 자국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옮겨갔습니다. 역동적인 세계 경제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9월 메모에서 질문했듯이 정부가 경제 법칙을 무시하고 경제를 그대로 두면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데 정책 선호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관세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외부 효과 또는 이적 효과입니다. 관세 부과의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자, 결론이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관세 조치들을 축구 팬들이 얘기하는 자책골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선수가 실수로 자기 팀 골대에 공을 넣어 상대팀에 실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브렉시트와 매우 유사하며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GDP, 사기, 동맹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통치와 안정성에 대한 영국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영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제 평생 동안 세상이 흘러간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마침 제가 논의해온 전후 시기의 99%에 해당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정부 지출 중 일부는 국내외에서 확실히 잘못 사용되었고 국가 부채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점점 더 건강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즐겼고 그런 변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경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전망도 긍정적이었으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예외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된다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광범위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위헌된 관세 목표 중 일부는 달성될 가능성을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더욱 안정적인 공급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우리의 대우는 더욱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세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대되는 혜택 중 일부는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무역 적자 감축과 관련해요. 미국이 더 크고 번영하며 구매력이 더 큰, 즉 다른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적게 수입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높아져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한 이런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실현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체감될 수 있으며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수년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용은 즉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지난 며칠 동안 경제 전망에 큰 변화가 있었고 주식시장의 반응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핵심 질문은 지금까지 대응이 적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적절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과했을까요? 미래의 경제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기가 평소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가 발표된 대로 유지되고 보복 조치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여파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만일 진짜 냉정하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 멘트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정치 및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보다 냉정한 판단이 우세해서 관세가 덜 해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어쩌면 자유무역의 수혜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것도 지금 멘트를 넣습니다. 저도 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경기 침체 위협으로 인해 경제 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인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 인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같은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는 판매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일반적인 수요주도 인플레이션보다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특히 연준의 조치에 적용됩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무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한 수익률 스프레드 형태의 위험부상이 크게 증가하여 신용에 대한 가용 수익률이 의미 있게 상승했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채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스프레드를 상서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부실 발생률이 증가하고 맞춤형 자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에 기회주의적 채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 전반에 걸쳐 운율이 맞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제가 쓴 제목을 이 글에도 그대로 옮겨 적었듯이 마지막 문단도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18개월, 24개월, 36개월 전만 해도 하늘이 맑고 자산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았을 때 우리 모두는 기꺼이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험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목욕물과 함께 버려지는 아기 같은 주식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세 발표 당일 몬트리올과 그 다음날 토론토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매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캐나다를 존중하고 친구이자 동맹으로 여기는 수억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네요. 그러면서 2025년 4월 9일 하워드 막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걸 읽어드리고 싶은가를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안 맞고가 문제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시장은 인지회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부조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수급과 차트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라고 전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경기 침체가 될 거야 또는 이러이러해서 뭐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대로 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단언하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확률적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더라도 그 선택을 함으로써 틀렸으면 이번엔 틀렸지만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한번 맞추는 그런 게임을 주식 투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틀리는 경우가 아니고 맞는 경우로 더 잘 갈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냥 시세말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그 이론대로 투자해서 그것이 꼭 투자 성과와 이퀄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경험적 측면에서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또는 무엇을 하려는지는 대충 감을 잡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팟의 가지에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하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의 미국, 그리고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의 위치,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미국이 누리고 있었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서로 분업화 과정, 그리고 세계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하워드 막스뿐이 아니라 월가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건 전 세계에 위기를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정하지 않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 해지를 위해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피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최악의 상황에 첫 페이지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가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어, 경험적으로. 그랬다면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 노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기만 했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됐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지겹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의 IB들이 미국의 예전에 그 시스템 안에서 있었던 소위 투자의 구루들이나 IB의 생각들이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스팟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4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드리긴 했는데,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긴 내용이었네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은 채널 또는 문장을 보고서 이미 인지했거나 보셨을지도 모를 텐데요. 아마도 좀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 내용이었지만 다음부터 요거 진행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투자 비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때그때 스팟에 맞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 아무도 모른다 원문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서 간단한 팁만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